2026년 1월 30일 새벽 2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금값이 1초에 1달러씩 문자 그대로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온스당 2,700달러에서 2,400달러로 급락했죠.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금융 스캔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줄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이 100조 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금값 폭락이 아닙니다. 이건 8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죠. 그리고 이 거대한 게임의 파도는 지금 한국으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금값이 폭락했는가? 둘째, 이것이 2026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개미 투자자인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널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자산 방어가 이 30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이죠. 당시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화웨이가 무너졌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중국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탈달러화라는 면목이었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이 매입한 금의 양은 무려 1,000톤이 넘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입니다. 금값은 당연히 올랐습니다. 2018년 온스당 1,200달러였던 금값이 2024년에는 2,100달러를 넘었죠.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중국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왜 이걸 가만히 지켜봤을까요? 미국이 중국의 금 매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트럼프의 첫 번째 수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살찌우고 있었던 겁니다. 적이 가장 비쌀 때 가장 많은 금을 들고 있게 만드는 것. 그래야 나중에 무너뜨릴 때 타격이 크니까요. 축구로 치면 상대방을 공격 진영으로 유인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이죠. 트럼프는 8년 동안 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킹골드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 금재련 업체가 가짜 금을 만들어 팔았다는 의혹이었어요. 순도를 속이고 텅스텐을 섞어서 금괴처럼 위장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중국산 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금은 신뢰로 먹고 사는 자산이거든요. 화폐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처럼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금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트럼프는 여기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씨앗을 터뜨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2026년 1월 29일에 왔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들썩였어요. 케빈 워시는 누구일까요?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49살의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워시의 경제 철학이 특이합니다. 그는 완벽한 매파거든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반면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비둘기파에 가깝습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워시를 지명했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라고요. 워시처럼 강경한 매파를 임명해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금은 뭘 먹고 자랄까요? 불안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금값을 올리죠.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고 미래가 밝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워시의 지명은 바로 이런 신호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황금기가 온다는 더 이상 금이 필요 없다는 신호.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물량으로. 2026년 1월 30일 새벽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스당 2,700달러에서 2,400달러로
300달러가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 11% 하락입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금은 원래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하루에 1% 움직이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11%가 폭락했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8년 동안 금을 사모았잖아요. 1000톤이 넘는 금을 평균 온스당 1800달러에 샀다고 가정하면 2400달러에서 팔 때와 비교해서 온스당 600달러 손해입니다. 1000톤은 약 3200만 온수니까 총 손실은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금을 팔 수가 없어요. 팔면 금값이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자니 매일 평가 손실이 늘어나죠.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트럼프는 금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워시를 지명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의 싸움법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금값이 폭락했으니 이제 금은 끝난 건가요? 다시는 오르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1974년 금값이 온스당 190달러에서 10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47% 하락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더 이상 금은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 금값은 온수당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74년 최저점인 100달러에서 계산하면 8배 이상 오른 겁니다. 폭락 후 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어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었죠. 금값은 잠시 떨어졌지만 결국 화폐의 신뢰 문제가 다시 금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어요. GDP 대비 120%입니다. 트럼프는 이 천조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재정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2조 달러, 국방에 1조 달러, 감세로 또 1조 달러.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빚을 늘리는 거죠.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빚이 GDP의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미국은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이번 금값 폭락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겁먹은 손들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매버리지를 끼고 투기하던 사람들, 단기 차익을 노리던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진짜 부의 주인들을 가려내기 위한 가혹한 테스트죠. 1974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손절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2026년 2월 첫째 주 한국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금값 폭락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어치를 받아냈어요.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산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3조 원의 예탁금이 있습니다. 103조 원.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빠져나왔어요. 왜일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주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 팔 때 개인들은 침착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개인들은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을까요?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물론 이 두 회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 뭘까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임말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천 가지 부품이 필요해요.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시가가스, 세정약품, 노광장비, 검사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소부장 기업입니다. 왜 소부장이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TC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식각 장비를 만들어요. 식각이 뭐냐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TSK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800억 원, 영업이익이 35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9%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안팎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입니다. 왜 이익률이 높을까요?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10년, 20년 동안 기술을 쌓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들어가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세정약품을 만들어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이죠.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6천억 원, 영업이익이 1,2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예요. 더 놀라운 건 성장성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30% 증가했어요. 왜일까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모두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는 200%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팔고 나가면서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원익 QNC라는 회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들어요. 증착이 뭐냐고요?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은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1%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주 잔고입니다.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1년 이상 일감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뭘까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디자인만 하고 실제 생산은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죠. 그렇다면 로봇 파운드리는 뭘까요? 로봇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이 분야를 주도하는 게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는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 현대차의 계획은 이겁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축적한 자동화 기술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결합해서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로봇을 디자인하면 현대차가 대량 생산해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10배 규모예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로봇 공급망을 총괄합니다. 부품 조달부터 완성품 배송까지 전체 물류를 담당하는 거죠. 이건 테슬라의 독주를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금값은 폭락했지만 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진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진짜 미래가 있는 기업. 바로 한국의 소부장과 로봇 파운드리입니다.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 팔 때 기관과 개인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어요. 103조 원의 예탁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탈 건가요? 아니면 놓칠 건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미 투자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끊으십시오. 레버리지가 뭘까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거나 선물 옵션에서 20배, 50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왜 레버리지를 끊어야 할까요? 변동성이 커질 때 레버리지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 원을 빌려서 총 3천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칩시다. 주가가 10% 오르면 300만 원 수익이에요. 내 돈 1,000만 원 기준으로는 30% 수익률이죠.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손실입니다. 내 돈 1,000만 원 기준으로 30% 손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뭐냐고요? 증권사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함정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놓은 덫에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청산됩니다. 그들이 파는 물량이 시장을 더 밀어내리고 그럼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청산되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끊으십시오. 빌린 돈은 당장 갚으십시오. 내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손실을 보더라도 강제 청산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생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V자형 반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U자형 반등을 기다리십시오. 무슨 뜻이냐고요? V자는 빠르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U자는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V자 반등을 기대합니다. 폭락하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폭락은 U자형으로 회복됩니다. 왜일까요? 공포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금값 폭락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려면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나눠서 사십시오. 예를 들어 1천만 원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 3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한 달 후, 세 번째는 2달 후.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 전략이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6개월, 1년을 보고 투자하십시오. 유자형 반등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셋째, 금과 리튬을 주목하십시오. 금값이 폭락했다고 금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빚을 더 늘릴 겁니다. 언젠가는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금은 다시 빛을 발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을 레버리지로 사지 마십시오. 실물로 사십시오. 금괴나 금통장으로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부를 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금은 보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리튬은 어떨까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 가격은 작년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리튬 배터리가 쓰이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리튬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리튬 관련 주식을 사거나 리튬 ETF를 사는 거죠. 한국에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리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알베마르, SQM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왜일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좋은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최소한 투자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최소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두는 겁니다. 현금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예금이나 시장형 머니마켓 펀드, MMF에 두십시오.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기회는 갑자기 오거든요. 그때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감정 통제입니다.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빠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패닉셀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닥에서 팝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면 탐욕에 빠집니다. 나만 못 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고점에서 삽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죠. 예를 들어 주가가 20% 떨어지면 매수한다.
30% 오르면 일부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뉴스를 적당히 보십시오. 너무 자주 보면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루에 한 번. 중요한 뉴스만 확인하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끊으십시오. 둘째, 유자형 반등을 기다리십시오. 셋째, 금과 리튬을 주목하십시오. 넷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다섯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공포에 빠져서 원칙을 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금값 폭락이라는 충격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질 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1974년 금값 폭락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공포에 빠져 팔았던 사람들은 6년 후 금값이 8배 오르는 걸 보며 후회했습니다. 반대로 그때 용기 내서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죠. 2026년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반복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공포에 빠져 파는 쪽? 아니면 용기 내서 사는 쪽? 트럼프의 금값 폭락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소부장 기업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 팔았기 때문이죠. 이건 기회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3조 원의 예탁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탈 것인가, 놓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로봇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은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바꿨듯이 현대차는 로봇으로 제조업을 바꿀 겁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다. 금과 리튬도 잊지 마십시오. 금은 보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리튬은 미래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의 핵심 소재입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통제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계획대로 실행하십시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외국인이 두려움에 팔 때 여러분은 탐욕스럽게 사십시오. 물론 조심스럽게, 계획적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2026년은 변곡점의 해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금값 폭락 전략으로 시작된 이해는 새로운 부의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준비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레버리지를 끊고 계획을 세우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승리할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보며 말할 겁니다. 2026년 2월,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